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여태까지 공부한 게 뭐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몰레큘러 오비탈이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의 전자 분포. 이 오비탈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처음부터 다 풀었어요? 아니죠. 수소 분자쯤만 돼도 사실 너무 복잡해서 풀 수가 없었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소 원자의 오비탈을 적당히 조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s 아토믹 오비탈 2개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몰레큘러 오비탈인 시그마 1s부터 뭐 그 위에 같은 1s 아토믹 오비탈 2개가 이번에는 빼져서 만들어지는 시그마 n타입 본딩 1s 오비탈, 뭐 그 위에 p 오비탈 2개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뭐 파이 오비탈도 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토믹 오비탈 또는 아토믹 스테이트 펑션을 조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훨씬 더 복잡한 이 분자의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 화학 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전자 분포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소 분자의 경우에 전자가 몇 개나 있어요? 2개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인 이 수소 분자의 전자 분포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스테이트 한 개에 전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시그마 1s 오비탈이 이렇게 전자 2개 채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수소 분자의 경우에는 전자 2개가 모두 시그마 1s 오비탈에 분포한다. 자, 그러면 first excited state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다음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 자, 이렇게 전자 2개 중에 한 개는 시그마 1s에, 다른 한 개는 시그마 n타입 본딩 1s에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이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적절한 워크,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되고요. 이 워크는 일반적으로 어떤 에너지의 형태다? 빛 에너지의 형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나이트로젠 몰레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몰레큘러 오비탈 측면에서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죠? 똑같아. 자, 똑같은 디아토믹 몰레큘이에요. 원자 2개 더하면 돼. 자, 그럼 이때 전자는 몇 개나 있어요? 자, 질소 원자 2개가 합쳐진 거니까 왼쪽에 있는 질소 원자에 7개, 오른쪽에 있는 질소 원자에 7개 해서 총 14개 있죠? 자,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요 나이트로젠 몰레큘에 전자 분포가 되는지 한번, 전자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테이트 한 개, 전자 2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스핀 업, 스핀 다운 해서, 자, 여러분 전자 14개를 시그마 1s 스테이트부터 차례대로 채워보면 이렇게, 자, 이게 바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나이트로젠 몰레큘의 전자 분포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뭐만 기억하면 돼? 분자 몰레큘러 오비탈 어떻게 만든다? 원자 스테이트 펑션 더하면 된다. 원자 오비탈 더하면 된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산소입니다. 자, 몰레큘러 오비탈 측면에서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자, 똑같은 디아토믹 몰레큘이고요. 산소 원자 2개, 아토믹 오비탈 더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전자는 몇 개죠? 자, 왼쪽에 있는 산소 원자 8개, 오른쪽에 있는 산소 원자 8개, 합쳐서 16개. 맞죠? 자, 그러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산소 분자의 전자 분포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1s부터 스테이트 하나당 2개씩 전자 16개 채워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산소 분자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의 전자 분포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산소 분자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가장 바깥쪽, 에너지로 따지면 제일 위에 있는 전자가 파이 n타입 본딩 오비탈에 분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n타입 본딩 오비탈은 안정한 오비탈이에요? 아니면 불안정한 오비탈이에요? 불안정한 오비탈이죠. 말 그대로 n타입 본딩 오비탈이니까. 자, 그러면 반응성이 큰 거예요? 반응성이 작은 거예요? 큰 거죠. 여러분, 실제로 산소는 전자를 잘 주죠? 반응성이 크죠? 자, 결국 산소가
반응성이 큰 이유, 전자를 잘 주는 이유가 뭐다? 전자를 이렇게 16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듯하지? 자, 원자 2개짜리 분자는 이만하면 됐고요. 이번엔 3개짜리도 한번 해볼게요. 앞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다만 이번에는 원자가 3개니까 A 원자와 B 원자의 아토믹 오비탈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몰레큘러 오비탈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B 원자랑 C 원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몰레큘러 오비탈이 또 하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C 원자와 A 원자의 아토믹 오비탈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몰레큘러 오비탈이 또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총 3개의 몰레큘러 오비탈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만드는 방법은 어떻다? 다 똑같다. 그냥 더하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몰레큘러 오비탈 3개를 또 합쳐주면 이 원자 3개짜리 분자의 최종 몰레큘러 오비탈이 될 텐데 합치려고 보니까 이렇게 스테이트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렇게 전자의 스테이트가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베타 원리 때문에. 자, 그래서 더해지기 전에 요 스테이트들이 살짝 이렇게 서로 달라지게 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복잡한 형태의 몰레큘러 오비탈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원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물질의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줄 원자 다 더해서 이 첫 번째 줄에 대한 몰레큘러 오비탈 만들고요. 뭐 당연히 엄청 복잡하겠지. 다음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원자 다 더해서 이렇게 몰레큘러 오비탈 만들어주고요. 세 번째 줄도 다 더해서 세 번째 줄에 대한 몰레큘러 오비탈. 뭐 네 번째 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몰레큘러 오비탈 만들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100이면 100줄, 뭐 1000이면 1000줄에 대한 몰레큘러 오비탈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이 친구들을 또 합쳐주면 되는데 이때 스테이트가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래서 더해지기 전에 이 스테이트들이 살짝 서로 달라지게 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더 복잡한 형태의 스테이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면 이 스테이트가 거의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빽빽하잖아. 여기 요 사이에 좀 빈 공간? 이런 빈 공간을 포비든 갭이라고 하는데 이런 포비든 갭 빼고는 스테이트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스테이트를 하나하나 힘들게 다 따로 그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빈 네모칸 하나 그려놓고 자, 네모칸 안에 아무데나 전자가 위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이런 물질의 경우에는 원자의 아토믹 오비탈이 워낙 많이 더해지다 보니까 원래는 불연속적이던 전자의 스테이트가 물질에서는 이렇게 연속적인 밴드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때 가운데 포비든 갭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에너지가 낮은 스테이트들이 모인 밴드를 밸런스 밴드, 위쪽에 에너지가 큰 스테이트들이 모인 밴드를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요. 많이 들어봤죠? 저기 가운데 있는 이 비어있는 부분, 이 포비든 갭을 아래쪽, 위쪽 밴드 사이의 갭이다 해서 밴드 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던 이 물질의 에너지 스트럭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건지 알겠죠? 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구성 원자의 아토믹 오비탈이 수없이 더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이 그림의 양자역학적인 의미가 이제 이해되죠? 자, 이게 보이면 이제 여러분 양자역학 마스터 한 거야. 자, 이렇게 스테이트 그렸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자 개수만큼 스테이트를 채워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전자를 이만큼 가지고 있대. 전자를 하나하나 채워봤더니 여기까지 색이 칠해지더래. 자, 위쪽에 에너지가 높은 스테이트까지 전자가 막 차있죠? 자, 이렇게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가 큰 전자, 뭐 또는 불안정한 전자, 또는 원자핵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하죠? 컨덕터, 도체라고 하고요. 자, 또 이렇게 딱 밸런스 밴드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겠죠. 밴드 갭이 너무 커서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자, 상대적으로 안정한 전자, 뭐 또는 원자핵에서 쉽게 분리될 수 없는 전자만 가지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부도체 인슐레이터라고 하고요. 자, 또 이렇게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찰랑말랑한 상태도 있겠죠. 밴드갭이 적당해서 상황에 따라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한다? 반도체 세마이컨덕터라고 한다. 그렇듯하죠. 재밌지? 자, 결국 정리해서 보면 이 아토믹 오비탈이 합쳐져서 몰레큘의 스테이트를 형성을 하고요. 이런 몰레큘의 스테이트가 합쳐져서 더 큰 몰레큘의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런 큰 몰레큘의 스테이트가 또 합쳐져서 결국 물질의 스테이트, 이 에너지 밴드를 형성하게 된다는 말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몰레큘의 포비든 갭보다는 큰 몰레큘의 포비든 갭이 더 작고요. 이렇게 큰 몰레큘의 포비든 갭보다는 물질의 밴드 갭이 작죠. 자, 그러면 이 큰 몰레큘과 물질 사이의 상태, 뭐 예를 들면 이런 나노 입자의 아이고 왜 이렇게 넘어왔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포비든 갭이 이 물질이 점점 커질수록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큰 몰레큘과 물질 사이의 상태, 예를 들면 이 나노 입자의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큰 분자와 물질의 중간 상태쯤 될 것이다. 분자와는 다르게 연속적인 에너지 밴드를 가지고 있지만 물질에 비해서는 이 밴드 갭이 조금 더 분자에 가까울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나노 입자의 스테이트는 분자와 물질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이 반도체인 경우에는 밴드갭이 적당하니까 이 전자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밸런스 밴드 대부분과 즉 컨덕션 밴드 일부분을 채우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전자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반도체의 성질을 갖는 나노 입자를 특히 이 반도체 나노 파티클, 세마이컨덕터 나노 파티클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반도체 나노 파티클의 경우에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이 반도체 나노 파티클의 밴드 갭을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쪽이 조금 더 커요? 뭐 당연히 나노 파티클 쪽이 좀 더 크죠. 이거 왜 그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전자가 아주 작은 나노 파티클 안에 갇혀 있는 거랑 엄청나게 큰 물질 덩어리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이 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 이너 박스 모델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파티클 이너 박스의 에너지 구해 보면 이렇게 이 박스 크기의 제곱에 이제 반비례한다. 요 갭이 이런 결과가 얻을 수 있는데, 자, 기억나죠? 결국 에너지 갭이 파티클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좁을 때는 크고요. 넓을 때는 작아요. 자, 나노 파티클일 때는 간격이 크고요. 물질 덩어리일 때는 간격이 작아요. 어때요? 딱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밴드갭이 증가하는 현상을 퀀텀 컨파인먼트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파티클 이너 박스 모델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나노 파티클만 놓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노 파티클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밴드갭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자, 그래서 나노 파티클의 경우에는 이 밴드갭, 에너지 스트럭처를 조절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뭐만 바꿔주면 된다? 크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물론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아주 쉽게 조절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에너지 스트럭처를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나노 파티클이 많은 주목을 받고 또 널리 연구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반도체 나노 파티클들의 이 스테이트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먼저 이 밸런스 밴드의 꼭대기에 있는 스테이트를 S0라고 하고요. 자, 이 S0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를 S0 일렉트론이라고 해요. 자, 이 위에 컨덕션 밴드의 제일 아래에 있는 스테이트를 S1, 뭐 그 위에 있는 스테이트를 S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쭉 붙입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스테이트를 프린시플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자, 수소 원자로 치면 이게 N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소 원자에는 N 스테이트 말고도 뭐 L 스테이트랑 M 스테이트도 있잖아요. 퀀텀 넘버가 3개니까. 자, 당연히 이런 물질에도 이 프린시플 스테이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스테이트가 더 있는데, 자, 이 프린시플 스테이트 다음으로 중요한 스테이트가 바로 여기 쓰여 있는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예요.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자의 진동 상태와 관련된 에너지 스테이트인데,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 전자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원자 핵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프린시플 스테이트는 이 물질의 격자 구조 내에서 이 전자의 위치가 결정하게 됩니다. 원자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뭐 주변에 원자가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프린시플 스테이트가 정해지고 나면,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전자의 진동 상태라는 거예요. 자, 같은 위치라도 이 친구가 많이 진동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진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많이 떨고 있는 전자랑 조금 떨고 있는 전자랑 에너지 스테이트가 같을까? 당연히 다르겠죠. 상태가 다르잖아. 자, 그래서 프린시플 스테이트는 같지만 이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는 다를 수 있다. 자, 이게 이렇게 프린시플 스테이트의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가 딸려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듯하죠.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나노 입자에 우리가 외부에서 여기 밴드갭 S0 스테이트와 S1 스테이트 사이에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에너지 워크를 공급해 주게 되면 S0 스테이트에 있던 전자가 이 워크를 받아서 S1 스테이트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일반적인 반도체 나노 입자의 경우에 이 밴드갭이 대략 2에서 3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해서 이 전자를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열로 치면 여기 온도가 한 3 곱하기 10의 4승 켈빈 정도 필요하대요. 엄청나게 높은 온도지. 물론 우리가 뭐 이 정도 온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지만 뭐 그냥 가열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가열하면 이 물질이 버티겠어요? 나노입자가 이런 온도를 버틸 수 있을까? 그냥 녹아버리지 않을까? 아, 이거 좀 힘들 것 같고. 자, 우리가 손으로 집어서 뭐 핀셋 같은 걸 이용해서 아주 작은 핀셋 이 전자를 실제로 들어가지고 S1 스테이트로 보낼 수도 있을 거야. 역학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힘을 압력의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10의 25승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게 전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힘은 조금만 가해줘도 되지만 이거를 압력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왜 우리가 이제 전자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압력의 형태로 이런 힘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큰 압력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빛은 어때요? 아까 2에서 3 일렉트론 볼트 정도 요 밴드갭이 된다고 했는데, 자, 요 정도 에너지를 갖는 빛의 파장을 계산을 해보면 요게 한 50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500 나노미터. 요게 빛 색깔로 치면 대충 한 파란색에서 초록색 정도 돼요. 가시광선 영역이지. 가시광선 어때요? 만만하잖아. 자, 결국 어떤 에너지가 가장 적절하다? 이 빛의 에너지, 포톤 에너지가 가장 적절하다. 자, 그러면 이 S0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와 이 포톤이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 하는지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먼저 밴드갭보다 에너지가 훨씬 작은 포톤이 들어왔대요. 전자가 이 포톤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흡수해도 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없잖아. 그럼 흡수를 아예 못해요. 갈 곳이 있어야지. 자, 이 결과를 흡광도 그래프. 자, Y축은 앱설번스, 흡광도. 어떤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뭐 높으면 많이 흡수하는 거고 작으면 흡수 못하는 거고.
자, X축은 포톤의 에너지입니다. 뭐 또는 익사이테이션 에너지. 우리가 익사이테이션 시키기 위해서 공급해준 에너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자, 여기에 표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밴드갭에 비해서 훨씬 작은 에너지를 갖는 포톤에 대한 흡광도는 거의 0이다. 자, 됐죠? 자, 또 하나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밴드갭의 절반 정도 되는 에너지를 갖는 포톤이 들어왔대요. 저희 전자가 이 포톤을 흡수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못하겠죠. 흡수해도 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없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흡광도 그래프의 결과 표시해 보면 이렇게. 자, 포톤 에너지가 조금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흡광도는 어떻다? 굉장히 낮다. 흡수를 못한다. 자, 다음. 이번에는 밴드갭이랑 비슷한 레벨의 에너지를 갖는 포톤이 들어왔대요. 자, 여러분 이거 전자가 흡수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할 수 있죠. 왜?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존재하잖아. 자, 그래서 결국 빛의 흡수가 일어나고요. 전자가 S0 스테이트에서 S1 스테이트로 익사이테이션이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전자의 스테이트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몇 피코세컨드 정도 돼요. 10의 마이너스 12승초. 흡수하자마자 거의 바로 바뀌는 거야. 자, 어쨌든 이거 흡광도 그래프의 결과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밴드갭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포톤에 대한 흡광도는 높게 측정이 된다. 전자가 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번에도 이 포톤 에너지를 조금 올리는데, 자, 적당히 잘 올려서 밴드갭보다는 크지만 S0 스테이트와 S2 스테이트 사이의 갭보다는 작은 에너지를 갖도록 한대요. 애매한 에너지지. 여러분 이거 전자가 흡수할 수 있을까요? 자, 근처에 갈 수 있는 스테이트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S1이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S2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고 딱 가기 좋은 상태는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흡수가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흡수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어딨냐. 여기에 있어요. 양자역학에는 있습니다. 모든 건 다 확률이야. 자, 그래서 이 흡광도 측정 결과도 애매하게 나와요. 이렇게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흡광도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포톤 에너지를 확실하게 확 올렸어요. S0 스테이트와 S2 스테이트 사이 이 에너지 갭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포톤을 쏴준 거야. 이건 흡수할 수 있어요? 이건 흡수할 수 있지. 흡수해서 전자 갈 데가 있잖아. S2 스테이트로 들어가면 되잖아. 자, 그래서 흡광도 측정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 에너지를 갖는 포톤에 대해서는 다시 흡광도가 측정이 되더라. 높게 나오더라. 자, 마지막. 포톤 에너지를 높이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높였어. 이거 흡수할 수 있어요? 뭐 보면 돼? 전자가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갈 스테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물질의 경우에는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죠?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이 물질은 스테이트가 S2까지밖에 없나 봐. 자, 그래서 흡광도 측정해보면 이렇게 너무 큰 에너지를 갖는 포톤은 또 흡수할 수가 없더라. 흡광도가 거의 0이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뭐 S0, S2, S1, S2 이렇게 세 개의 스테이트를 갖는 물질의 흡광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될 겁니다. 자, 익사이테이션 에너지가 작은 쪽에 있는 흡광도 픽이 S0, S1 트랜지션에 해당하고요. 익사이테이션 에너지가 큰 쪽에 있는 픽이 전자의 S0, S2 트랜지션에 해당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의 흡광도를 측정했어. 그럼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의 이 에너지 스트럭처를 알 수 있다. 밴드갭이 얼마나 되는지, S0, S2 갭은 얼마나 되는지, S0, S1 갭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 흡광도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우리 생각보다 이 픽이 조금 브로드하게 넓게 퍼져서 나와요. 자, 이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S0, S1, S2 같은 프린시플 스테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자잘한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들이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가 S0에서 S1으로 익사이테이션 될 때 이 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뭐 사실은 S1 한 개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한 개가 아닌 거예요. 이 S1에 딸린 이런 바이브레이셔널 스테이트들이 엄청 많거든. 자, 그래서 이런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 덕분에 익사이테이션 에너지가 밴드갭보다 뭐 조금 작거나 조금 커도 대충 다 흡수합니다. 자, 그럼 흡광 픽이 어떻게 되겠어?
넓게 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익사이테이션 되는 과정에서 어떤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이론이 바로 프랭크 컨던 원리입니다. 자, 핵심은 전자의 현재 진동 상태와 비슷한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전자의 익사이테이션 트랜지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S1 스테이트에 있을까? 아니죠. 자, 자연은 안정한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와야 돼. 자,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내려오냐? 아닙니다. 일단 내려갈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자, 이 준비가 뭐냐? 이 전자의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가 조금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동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친구는 바로 자기 자리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죠.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양자역학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자의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가 낮아지는 과정을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룬 에너지만큼의 열이 방출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전자는 S0 스테이트에 있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요. 자, 이 과정을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자, 이때 걸리는 시간이 보통 몇십에서 몇백 나노세컨드 정도 되는데, 자, 아까 익사이테이션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피코세컨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 리컨비네이션이 익사이테이션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뭐 이런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 같은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원래 있던 스테이트로 돌아갔어요. 자, 그럼 끝이야? 아니죠? 자, 전자가 원래 스테이트로 돌아가면서 지금 에너지를 잃었단 말이에요. 자, 이 전자가 잃은 에너지가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 필요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에너지가 다시 포톤의 형태로, 빛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때 방출되는 포톤의 에너지, 뭐 또는 에미션 에너지는 익사이테이션 에너지보다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이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 에미션 에너지랑 이런 포톤이 몇 개나 방출이 되는지 요 인텐시티를 측정을 해서 옆에 있는 요 발광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포톤이 이만큼의 밝기로, 인텐시티로 방출이 되더라. 자,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됐던 전자가 다시 리컨비네이션 되는 과정에서 포톤이 방출되는 현상을 플로레센스 또는 형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2에 있던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것도 당연히 영원히 S2 요 스테이트에 있지는 못할 거란 말이야. 불안정한 스테이트니까. 자, 마찬가지로 S0 스테이트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내려가냐? 아니에요. 자, 이번에도 내려갈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 S1 스테이트로 먼저 내려가요. 한 칸 내려갑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전자가 잃은 에너지만큼의 열이 방출이 돼요. 자, 그러면 왜 S2 스테이트에서 S0 스테이트로는 바로 못 가냐? 이 S0 스테이트의 전자랑 S2 스테이트 전자의 상태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한 번에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S1 스테이트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따라서 리컨비네이션은 S1 스테이트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S2에서 S0 스테이트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자, 이런 규칙을 카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카샤의 규칙이라고 불러요. 자, 이 다음은 이제 앞이랑 똑같습니다. S1 스테이트로 인터널 컨버전 된 전자는 S0 스테이트에 있는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이 리컨비네이션 과정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요 밴드갭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포톤이 방출이 된다. 뭐 또는 형광이 관찰이 된다.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발광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 앞에 거랑 에미션 에너지가 어때요? 같겠죠? S1 스테이트에 있던 전자건 S2 스테이트에 있던 전자건 리컨비네이션은 모두 S1 스테이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항상 같은 에너지를 갖는 포톤이
방출이 된다. 자, 물론 인텐시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더 높은 스테이트에서 출발해서 더 많은 스테이트를 거쳐서 리컴비네이션 되는 경우에 이 전자의 손실, 전자가 딴 길로 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텐시티는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리컴비네이션 과정에서는 카샤의 규칙에 의해서 이 단일한 방출 에너지를 갖는 포톤만 관찰이 되는데, 자, 이 경우에도 바이브레이션 스테이트는 조금씩 달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물질의 형광을 측정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넓게 퍼진 형태의 발광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익사이테이션이랑 에미션 한 대에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자, 흑광도 그래프나 형광 그래프나 X축은 다 포톤의 에너지죠. 흑광은 흡수하는 포톤의 에너지고, 형광은 이제 뭐 방출을 되는 포톤의 에너지긴 하지만 어쨌든 다 빛의 에너지란 말이야. 자, 그래서 흑광도 따로, 형광 따로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한 대 합쳐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질의 흡광, 요 발광 현상의 중요한 특징들이 다 잘 드러나 있죠. 예를 들면 S0에서 S2 스테이트로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든, S0에서 S1 스테이트로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든, 리컴비네이션은 S1 스테이트에서 S0 스테이트 요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형광은 단일하다. 라든지, 또 익사이테이션 에너지와 에미션 에너지 사이에 이렇게 요만큼의 차이가 있다든지, 자, 에미션 에너지는 익사이테이션 에너지보다 무조건 작다고 했죠. 자, 요 차이를 스톡스 시프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의 흡광, 발광 특성을 관찰해보면 그 물질의 전자 구조, 양자역학적인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아까부터 왜 보기 불편하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게 그리냐. 자, 이게 포톤, 빛의 에너지에 대한 축이잖아요. 자, 그런데 빛의 에너지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3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갖는 빛이다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어떤 빛인지 딱 느낌이 와요? 자, 그래서 이런 빛의 에너지보다는 우리한테 조금 더 와닿는 이 빛의 파장을 더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요 3 일렉트론 볼트 정도 에너지를 갖는 빛이 요 파장 기준으로는 한 40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색이냐? 보라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X축을 에너지가 아니라 빛의 파장으로 표시를 한다. 자, 파장은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길수록 에너지가 작으니까, 자, 에너지가 큰 쪽, 왼쪽에 짧은 파장, 에너지가 작은 쪽, 오른쪽에 큰 파장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제가 합성한 이 왼쪽 사진처럼 생긴 나노 입자의 흡광과 발광을 측정해 본 결과인데요. 자, X축은 빛의 파장이고요. 웨이브랭스. 자, 까만색 커브가 흡광, 빨간색, 파란색 커브가 형광입니다. 자, 먼저 흡광 보면, 자, 잘 보이는 픽이 두 개랑 잘 안 보이는 픽 한 개가 있어요. 자, 200 나노미터쯤에 픽 하나, 250 나노미터쯤에 하나, 자, 350 나노미터쯤에 하나. 자, 자세히 보면 여기 살짝 볼록합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각각 S0, S3, S0, S2, S0, S1 익사이테이션에 해당하는 흡광 신호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나노 입자는 UV, 이 자외선을 주로 흡수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형광 보니까 내가 250 나노미터짜리 빛을 써서 전자를 익사이테이션 시키든 360 나노미터짜리 빛을 써서 익사이테이션 시키든 관계없이 항상 에미션 파장은 어때요? 450 나노미터 정도로 일정하죠? 이제 파란색 빛이거든요. 이렇게 카샤의 규칙이 성립한다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나노 입자는 UV를 흡수해서 파란색 빛을 방출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나노 입자의 크기, 모양 같은 이제 구조나 화학적인 조성을 바꿔가면서 에너지 스테이트를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말고도 뭐 다양한 파장, 다양한 색깔의 빛을 구현할 수 있고요. 이런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근적외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열을 방출하는 나노 입자도 이런 양자역학적인 에너지 스테이트 설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이 나노 입자가 빛과 인터랙션하기에 아주 적절한 밴드갭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노 입자가 빛을 받았을 때 결국 어떤 거동을 보이냐, 다시 빛을 방출하거나 뭐 또는 열을 내거나 뭐 아니면 외부로 전자를 전달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거동을 보인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갖는 나노 입자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제 연구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세포 안에 나노 입자를 집어넣어서 이 세포 내부의 구조나 기작을 관찰하거나 뭐 아니면 세포의 생장을 이 나노 입자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뭐 컨트롤을 좀 할 수도 있고요. 자, 쥐 같은 동물의 뭐 정맥으로 주사를 해가지고 이 혈액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뭐 혈액 성분이나 장기 조직에 문제가 없는지 뭐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입자 표면에 특정 장기로 전달이 되는 물질을 붙여가지고 여기서는 히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이 간으로 가는 고분자를 붙였는데요. 자, 실제로 나노 입자가 주입된 지 12시간 정도 후에 간으로 전달이 돼서 이 간에서 빛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 장기의 영상을 찍어서 이 장기에 문제가 없는지, 뭐 혹시 뭐 병변이 있는지 뭐 확인하는 이런 질병 진단에 이런 나노 입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열을 발생하는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이 열에 취약한 암세포를 공격해서 사멸시키는 치료법인 포토서멀 테라피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자, 위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나노 입자가 주입된 피부암 조직의 열화상 카메라 사진인데요. 저희 조직 온도가 10분 만에 약 50도 정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50도 정도면 암세포가 다 죽거든요. 자, 실제 약 2주간에 걸쳐서 이 포토서멀 테라피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대조군과 비교를 해봤더니, 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암 조직의 이제 부피가 2주 후에 약 20배 가량 증가한 반면에 이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열 처리를 반복한 암 조직에서는 이렇게 유의미한 부피 증가를 관찰할 수 없었고요. 암세포 조직이 이제 다 타버린 거죠. 자, 2주 후에 완전히 소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나노 입자가 이 외부로 전자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요. 여기서는 이 TiO2라고 하는 티타늄 옥사이드 이 표면에 나노 입자로 이루어진 이런 나노 껍질, 나노 쉘을 도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TiO2와 나노 쉘이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이 반응성이 아주 큰 산소 레디컬을 발생을 하고요. 이런 산소 레디컬을 항균이나 이제 살균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균이 정말 다 죽더라.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또 UV를 잘 흡수하는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자, UV 차단은 확실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성능과 미용적인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요 나노 입자 기반 뭐 자외선 차단제 같은 이 기능성 화장품 개발도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LED, 뭐 솔라셀, 촉매, 배터리 등등 해서 이제 수많은 분야의 현재 다양한 나노 소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중에 취업해서 일하다가 뭐 아니면 대학원 가서 연구하다가 이런 나노 소재와 이제 마주치게 됐을 때 이번 학기에 공부한 요 양자역학적인 개념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제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나노 소재 관련 이제 취업이나 연구 분야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 자료 이제 준비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또 이번 여름 방학 중에 아마 8월이 될 것 같은데 3주 정도 해서 연구 인턴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스노보드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번 학기 양자역학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